이 삼성 하이닉스의 이런 HBM의 이 시대는 계속 갈 거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한계가 있다. 언젠가 도태되고 결국 퀄컴이나 AMD, 인텔 같은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추론으로 가면 HBM이 안 쓰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쓰여야 돼요. 저렇게 반도체가 성장하고 있고 다 로직칩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하지 메모리는 이제 사양산업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CPU, GPU 숫자가 늘어나면은 HBM, DRAM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메모리가 사양산업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다만 중국의 추격이 좀 두렵기는 하죠. 네, 질문 넘어가서 이제 우리 CPU, GPU, NPU 얘기했었는데 HBM 얘기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 삼성 하이닉스의 이런 HBM의 이 시대는 계속 갈 거냐. 그리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 따라왔다. 위기다. 막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는 언젠가 도태되고 결국 뭐 퀄컴이나 뭐 AMD 같은 회사, 인텔 같은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1920, 30년대쯤으로 기억하는데 폰노이만 박사라는 사람이 폰노이만 구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기본적으로 CPU는 연산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더하기 4를 누군가 기억을 해줘야 내 연산력은 좋아져요. 그 7 더하기 4를 기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른쪽에 붙어있는 DRAM 혹은 지금은 이제 HBM일 수 있는데요. 저 연산 메모리가 있어야만 나는 연산을 잘해요. 그리고 그 밑에 낸드라는 칩이 있는데 낸드라는 칩의 역할은 스피드는 빠르지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를 영구 저장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하드디스크라는 걸 썼어요. 기억하시겠지만은 뭔가 이런 LP판 여러 장 쌓아놓은 것 같은 물리적인 자기 디스크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노트북도 막 되게 두꺼웠어요. 근데 지금은 낸드 칩으로 바뀌고 낸드 칩이 하드디스크보다 싸졌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낸드라는 속성은 영구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부팅을 시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원래 OS, 뭐 마이크로소프트 OS가 깔려 있으면 그 OS 중에서 자주 쓰는 기능들을 쭉 낸드에 있던 게 DRAM 쪽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 저장하는 기간이 부팅의 기간이에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CPU가 DRAM을 통해서 불러 쓰죠. DRAM은 영구 저장은 못해요. 대신 속도가 빨라서 CPU랑 CPU가 원하는 연산 속도에 맞춰서 데이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동기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 그러면은 DRAM을 영구 저장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걸 개발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빌 게이츠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데요. 못 만들어요. 지금 현재 기술로는. 그래서 이런 폰노이만의 기술이 이제 지금도 쓰이게 된 거고 결국은 사각 편대를 이루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움직일 수가 없고 이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러면 HBM이라는 거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추론으로 가면 HBM이 안 쓰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쓰여야 돼요. 다만 학습 때는 GPU 하나에 HBM이 6개씩, 8개씩이 달라붙는다고 하면 추론으로 되면은 GPU 하나에 HBM 2개 혹은 뭐 4개 이 정도 안에서 HBM의 숫자는 좀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연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다시 한번 폰노이만의 구조를 보셨던 것처럼 CPU 혹은 GPU에 DRAM 혹은 HBM은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저한테 아둔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저렇게 반도체가 성장하고 있고 다 로직칩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하지 메모리는 이제 사양산업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CPU, GPU 숫자가 늘어나면은 HBM, DRAM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메모리가 사양 산업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다만 중국의 추격이 좀 두렵기는 하죠. 근데 중국도 쫓아오고 있는 게 D램에서 D램 자체의 성능을 많이 쫓아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5년, 정확하게 4.5년 정도를 우린 얘기를 하는데 그 기술 진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딱 하나, 한국이 미끄러져야 돼요. 어디선가.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운동선수들끼리 맨날 얘기하는 게 박태환은 노냐? 박태환도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위가 1위를 따라가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미중 분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이 자기의 반도체 만드는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만들어놨죠. 근데 미국이 전체 반도체 장비의 마켓시어는 40%지만 선단 반도체,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쓰이는 장비들의 마켓시어는 90%예요. 미국 장비 없이는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든다는 얘기고,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메모리 자체의 기술도 늘려야 되지만 메모리를 만들기 위한 장비 기술도 늘려야 돼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 난이도는 더블이 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이 미끄러진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 기술 진도를 따라오게 만들기에는 미국이 방어를 쳐주고 있어서 그 중국이 메모리를 점유해서 시장이 디스플레이처럼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묻기에는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한 가지만 더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뉴스에서 커스텀 HBM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HBM3E까지는 지금 범용 반도체예요. 그래서 어떤 고객들이 쓰던 HBM은 다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 메모리들을 모든 고객들이 조금 더 널리 쓸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업체, 제덱이라고 하는 표준 업체가 정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4E 정도부터, HBM4E 정도부터 내가 직접 나한테 더 최적화된 HBM을 써볼래? 라고 하는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저장하는 D램들을 쌓아놓은 윗단 말고 맨 밑에 단에 이거 로직 단이 있어서 이 메모리를 어떻게 불렀을 건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 영역을 GPU와 얘가 거의 싱크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쓸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자신의 칩에 최적화된 이 HBM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그래, 나도 내가 만들고 있는 TPU 칩이나 아니면은 뭐 인퍼런시아 같은 칩들에 맞는 메모리를 써야지, 그래서 내가 베이스 다이를 직접 설계해 볼 거야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측면은 한국 업체들 관점에서 이게 여태까지는 메모리는 굉장한 제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베이스 다이가 고객사가 원하는 형태로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게 서비스업으로 조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객사들의 맞춤 대응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중에 누가 더 잘 대응할까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경쟁의 축이 좀 바뀐다라는 것들은 인식하고 계셔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칩 자체도 얘기를 했지만 패키징도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AI의 그 혁신의 공신이죠. 그 패키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여태까지는 반도체 칩 하나가 한 개의 칩으로 모든 기능을 다 만들어 놓는 SoC,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칩 한 장의 모든 기능을 다 담는다라는 목적으로 움직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칩 하나를 SoC로 만들었을 때 가장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기죠. CPU 두 개를 한 칩으로, 두 개를 한 칩으로 만들면 성능과 용량이 더블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칩을 더 키우면 키울수록 좋은 건데, 문제는 이 반도체 웨이퍼라는 게 동그란 데다가 칩을 만들잖아요. 그냥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 안에 네모의 칩이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이 안에 칩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자리에 칩을 못 만드는 영역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야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는 게 칩 사이즈가 커지면 안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 웨이퍼에 반도체 칩이 1개 있을 때와 10개 있을 때를 가정하고 10개 있을 때 칩 하나가 잘못 만들어져서 죽었을 때와 웨이퍼 한 장에 1개의 칩을 만들었을 때 죽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비용이 손실이 큰가요? 당연히 칩이 커질수록 비용 손실이 커지는 거죠. 칩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귀퉁이 날아가는 부분도 커지고 칩이 커지면서 하나 죽었을 때 날아가는 비용도 커지니까 그러면 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 칩을 더 잘게 쪼개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2개를 1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2개를 잘게 잘라서 이어 붙여서 마치 1개의 CPU인 것처럼 만들면 더 좋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웨이퍼에서 만들 수 있는 칩의 숫자가 죽어도 하나의 비용이 줄어들고 귀퉁이도 덜 날아가고. 그런데 문제는 2개의 칩이 1개의 칩인 것처럼 연결을 시키는 방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비유를 하면 SOC는 백령동 1001호에서 저는 1001호에서 안방 건너방들이 있는 구조예요. SOC는. 그러니까 내가 옆방으로 넘어갈 때 그냥 문만 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안에서 반도체 칩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전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1호 안에다가 만들어 놓는 게 SOC인데요. 지금의 방식은 2개의 칩을 따로 연결을 하려면 패키징이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아닌 방식으로 연결하려면 2개의 칩을 따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06동과 105동의 1001호끼리 연결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복도 건너서 올라가는 거 얼마나 느려져요. 그러니까 2개의 칩을 따로 찢어서 이어 붙여봐야 성능이 안 나오니까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SOC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어드밴스 패키징은 뭐냐면 얘를 2개의 칩을 밑에다가 매끄러운, 그냥 좀 비유를 할게요. 매끄러운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거를 붙여가지고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자고 하면 106동 1001호와 1002호 사이에 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 열고 나가는 거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정도로 느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개발한 게 TSMC의 2.5D 패키징 COWOS, 코어스라고 불리는 칩본 웨이폼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AI의 그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 HBM 6개, 마치 1개의 칩인 것처럼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5D 패키징으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치 1개의 칩 SOC만큼의 성능은 못 만들더라도 1개의 칩인 것처럼 구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이게 엄청난 그 학습의 원하는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HBM과 GPU를 연결하게 된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이제 문제는 또다시 고객사들의 엄청난 불만이 생겼죠. 왜냐하면 이 2.5D 코어스라는 패키징을 TSMC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엠커라는 회사도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제대로 못 만들고 있고요. 삼성 그 전자의 반도체 쪽에서도 이 기술을 갖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크게 양산화는 못했어요. 그래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혹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맡길 때가 TSMC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TSMC의 이 캐파가 부족한 게 또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TSMC가 이거를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좀 우리나라 얘기로 한번 가보고 우리나라 얘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뭘 좀 준비하면 될지 마무리 한번 좀 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그 HBM을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들이 AI 버블론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드려요. AI가 버블이다. 자, AI가 준비 과정들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꽃을 핀 게 언제라고요? 2023년이에요. 자, 2년 됐습니다. 자, 아이폰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2001년도에 나왔다 과정하고 2003년도에 아이폰의 혁신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AI 반도체 AI의 혁신이 이제 2년 됐는데 버블론? 이제 포화? 아니죠. 이제
시장은 너무너무 극초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금 뛰어들어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쉐어를 갖고 가고 싶으니까 노력하고 있는 거고, 아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왜 연간 25조 원씩을 부을까요? 25조 원씩을 붓지 않으면 내가 경쟁사한테 도태될 수 있다는 걱정이에요. 시장 초기에는 엄청 돈을 많이 투자해서 빠르게 그 경쟁 우위를 점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서야 처음으로 2.5D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돼가면서 뭔가 AI에 필요한 그 리소스를,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얘가 지금 이 상태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2.5D 패키징이라는 것도 이제 좀 복잡한 얘기라서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2.3D 패키징, 그 안에서도 다양한 방식들,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AI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전성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도 노력이 시작됐고, 추론으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아직도 라지 멀티모달 때문에 학습이 계속 더 지속되고 등등의 변화들이 다 아직은 초기에 벌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AI의 거품론, 그다음에 포화론을 얘기하기 너무 이르다. 이제는 지금부터가 진짜 관전 포인트이고 극도로 성장을 많이 할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에서 한국 업체가 어디에 올라타야 할 것이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이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AI론에서 한국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HBM은 절대 대체 불가한 자원을 만들고 있죠. 일단 SK 하이닉스가 잘 만들고 있고, 삼성도 곧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하게 될 거라는 소식과, 그다음에 HBM3는 좀 늦었으니까 4에 오히려 도전을 해서 커스텀 HBM을 잘 만들어 보겠다 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고 있고, 마이크론은 삼성 하이닉스를 좀 따라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마이크론은 자체적으로 아직은 삼성 하이닉스보다 총 가지고 있는 캐파도 작고 기술도 따라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물론 3강 구조로 가기는 하겠지만은 여전히 한국 업체가 위상이 강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많은 질문이, 너무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한국의 팹리스가 약하다라는 얘기 아까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팹리스가 육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제 글로벌 그 팹리스 기업 10대 기업을 놓고 보면은요, 매출 3빌리언 달러, 30억 불 이상을 갖고 있는 회사는 탑 10에서도 6, 7개밖에 안 돼요. 자, 30억 불이 큰 돈이냐라고 얘기하면, 반도체 회사인데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4조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킨다. 자, 3, 4조 원이면은 대기업은 아니에요.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갓 올라가 있는 수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되는 회사가 이제 근방에 턱걸이에 LX 세미콘 한 개 빼고는, 그 다음에 팹리스 기업들은 대부분 몇 천억 원 혹은 몇 백억 원짜리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전부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회사를 떠나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에서 소위 블록버스터 팹리스가 되기 위한 조건, 아까 말씀드린 뭐 농담도 있었지만 이게 어려워요. 매출 3빌리언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탑 7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이 팹리스, 예를 들면은 퀄컴 같은 회사를 만들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자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 즉 팹리스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가는 건 좋지만 시스템 반도체 이퀄 팹리스라고 생각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저는 반대로 파운드리는 키워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하면 삼성 파운드리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파운드리는 키파운드리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DB하이텍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를 꼭 팹리스가 아니라 한국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업, 제조업에 조금 더 포커스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쪽에 조금 더 정부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좀 유일한 우려는 패키징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 패키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TSMC가 패키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삼성도 패키징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각 주요 국가, 예를 들면 미국에는 암코라는 회사, 암코는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 안암 반도체가 이제 바뀐 회사이긴 한데 미국 회사예요. 지금 미국 상장사고. 그래서 미국에는 인텔이 패키징도 하고 있지만 암코라는 회사가 그 OSAT, 아웃소스드 어셈블리 앤 테스트, 그러니까 외주를 통해서 패키징을 도와주는 회사. 그러니까 하나 약간 공공재, 뭐 사기업이지만 공공재 성격,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오셋이 암코가 있고, 대만에는 ASE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엔 제이셋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한국은 없어요. 물론 없진 않아요. 있지만 굉장히 작은 조금 삼성 또는 하이닉스에 그냥 좀 더 붙어서 그 굉장히 로우엔드 제품들을 패키징해주는 회사들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앞에서 2.5D 패키징, 엔비디아, TSMC, HBM 패키징에 대한 얘기들을 막 말씀을 드렸는데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기업이 다 갖고 있는다기보다는 한 기업이 모든 캐파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공공재처럼 아웃소스드 어셈블리 앤 테스팅을 해줄 수 있는 오셋 같은 회사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튼튼한 오셋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또한 시스템 반도체가 좀 더 주된 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육성들이 우리는 부족하고 이런 쪽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패키징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특정 기업의 전망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뭐 조금 더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보다 좀 더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테슬라와 그 계약을 맺겠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그 외에도 뭐 스타게이트 참여 등등의 좋은 호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14나노 정도 대에서 이제 핀팻 구조라는 거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지금까지는 파운드리로는 삼성 파운드리, TSMC, 그리고 인텔의 파운드리는 인텔이 워낙 약하지만 뭐 파운드리로 친다고 하면은 3개 회사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안에서 AI 반도체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반도체 예를 들면 3나노, 2나노대로 만들고 있고 거기에 추론 칩으로 가더라도 여전히 뭐 5나노 정도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고 HBM의 베이스 사이드 이제 AI를 통해서 붐이 커지는 영역이 이것도 한 5나노, 4나노대에서 만들어야 되고 즉 모든 AI에 관련된 반도체는 다 14나노대 이하의 오히려 선단 노드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노드대에 있는데 인텔은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번에 18옴 스트롱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되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 그러면 삼성, TSMC 둘밖에 없는데 아시겠지만은 삼성 파운드리는 예를 들면 이제 올해가 3나노가 메인이었으면은 3나노가 잘 안 돼서 고객사들이 안 맡기고 고객이 없고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객사들 입장에서 아까 TSMC에 대한 불만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원화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한 해에 삼성과 TSMC한테 둘 다 맡기긴 힘들어도 올해는 삼성 맡기고 내년에 TSMC를 맡겨야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대만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이 칩을 당장 어디서 생산할 거냐? 그러면 삼성이 생산해 줄 수 있도록 뭔가 해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한 번씩 틱톡으로 맡기는 이유도 TSMC가 혼자서 맨날 가격 올리는 거 캐파 없다고 배짱 부리는 거를 삼성을 통해 견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고객사들이 삼성 파운드리에게 맡기고 싶어 해요. 다만 3나노 예를 들면 이제 내년 기준으로 뭐 이제 곧 나올 2나노의 수율이 안 좋으니까 성능이 안 좋으니까의 문제였었던 거고 그래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이원화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삼성을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첫 번째 좀 뷰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운드리라는 거에 그냥 업의 근본은 고객사들의 설계에 맞춰서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생산이라고 해도 고객사가
한계에 있고 내가 그 한계에 맞춰서 생산을 하다 보면 고객사가 엄청나게 훌륭하거나 그래서 오히려 파운드리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거나 아니면 고객사가 되게 많아서 파운드리가 여러 고객사들의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최고의 공정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삼성은 첫 번째 케이스 중에서도 삼성 시스템 LSI의 엑시노스 칩을 설계하는데 파운드리만 하고 있었죠. 고객이 하나, 그 고객도 사실 시스템 LSI도 좀 설계를 잘 못해서 문제. 그러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고객,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애플 같은 게 파운드리를 다 주도를 했었었는데 엄청나게 훌륭한 고객이 아니고 파운드리의 고객은 한 개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몇 개의 이제 수주 소식들이 들리는 게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시스템 LSI와 테슬라와 그다음에 지금 뭐 몇 개 나오는 소식들의 고객사가 늘어난다. 고객사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자의 조건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뭔가 성장의 그 기술적 진보의 동력을 다시 찾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AI가 가져오는 시장의 변화 그리고 반도체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았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김창욱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